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보호자 여러분. 오늘은 한병진 원장님을 모시고 반려동물의 마음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좋은 교육이 있겠습니다. 한병진 원장님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작은친구동물병원 한병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의 수의사 구경여입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반려동물의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랑 만나보면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견 예방접종에 관한 거예요. 어떤 백신을 해야 되고, 언제 백신을 해야 되고, 과연 얼마나, 그리고 접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가 접종을 해도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사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생명이잖아요. 그죠? 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뭘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이죠. 그래서 네. 백신은 언제 하느냐? 몸의 생체 기관 중에서 항체를 만드는 이런 면역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이제 항체를 만들게 하는데, 그 전에는 엄마의 젖에서 받은 모체 이행 항체라고 하는 항체를 받아서 이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이제 백신을 통해서 접종을 하면 이제 항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보통 45일 정도에 이제 1차 시작을 하고, 보통 이제 2, 3주 간격으로 3에서 한 5회 정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3에서 5회는 뭐냐 하면은 3주 간격으로 하게 되면은 한 3번 정도 하게 되고, 2주 간격으로 하면 한 5회 정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90일이 지났을 때 꼭 한두 번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접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종합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종합 백신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도대체 무슨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질병을 예방해 주나요? 원래는 이게 종합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강아지한테 치명적인 파보나 홍역이나 간염, 그다음에 이제 파라 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 이렇게 해서 한 5가지인데, 어떤 경우는 이제 렙토스피라를 빼기도 하고 이제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가지, 5가지인데, 가장 강아지들이 죽기 이제 폐사율이 높은 게 파보하고 홍역이죠. 그래서 이제 요 병들을 예방해 주는 게 이제 종합 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홍역이라든지 파보바이러스성 장염 같은 거는 백신을 하지 않아서 면역 항체가 없으면은 걸렸을 때 폐사율이 거의 90% 이상 그렇죠.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종합 백신을 통해서 4가지 내지 5가지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호자분들께서 꼭 백신 접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어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3 내지 5회 접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사람 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그렇고 보강 접종이 필요하잖아요. 보강 접종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보강 접종은 이제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체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됐을 때는 접종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네. 보강을 접종하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근데 이제 이런 백신의 여러 가지 항체들을 일일이 다 검사하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이제 떨어졌을 때 또 결국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매년 이제 보강 접종을 하고 이제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예, 항체 검사 비용이 좀 사실 만만치는 않죠. 그렇죠.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항체 검사 하려면 최소 15만 원 이상 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씩 보강 접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파보나 홍역이나 이런 간염 같은 경우는 항체 검사가 이제 일반 병원에서 가능한데, 파라 인플루엔자라든가 렙토스피라든가 이런 항체 검사는 사실 거의 동물병원에서도 하기 힘들고 어떤 연구소 같은 데 보내야 되는데, 일단 전문적으로 그것만 검사해 주는데도 이제 드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4가지, 5가지 질병을
항체 검사를 하려면 따로따로 다 해야 되고 따로따로 해야 되죠. 백신을 하려면 하나의 백신으로 그렇죠. 다 예방이 되니까 예. 제가 보호자라면 저는 보강 백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비용적인 면이든 네. 뭐 또 항체가 또 낮으면 또 접종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보강 접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 백신을 통해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호자분들이 종합 백신은 꼭 해주시는 우수한 우등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종합 백신 말고도 또 중요한 백신이 광견병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광견병은 사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광견병 백신을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는 광견병 발생국이에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야생동물들이 그 계속 그 광견병이 걸리고 광견병이 걸린 그 이런 야생동물들이 이제 민가로 내려오면서 개랑 싸우고 개를 이제 물고 죽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가 또 광견병에 걸려서 이제 사람을 물게 되면은 뭐 주인이 죽든 뭐 사람이 죽든 이렇게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그 무서운 전염병이죠. 근데 이제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이제 광견병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는 좀 안심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심을 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광견병은 사실 걸리면 그 100% 치사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100% 치사를 그리고 하죠. 사람과 동물에 다 걸릴 수 있고 매우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광견병 백신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우리 개가 뭐 걸릴 염려가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연해지면 광견병이 결국 또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다 같이 이제 접종을 해서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꼭 해줘야 되는 종합 백신과 광견병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캔넬코프 백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왜 그런가요? 원래 그 캔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집단 사육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염성 기관지염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세균성 이제 백신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우리에게는 뭐 캔넬이 아닌데 이걸 맞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애견 카페라든가 뭐 이런 공공장소 애견 놀이터라든가 이렇게 강아지들이 또 모이는 장소를 많이 가게 되고 이 도시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거는 이제 예방을 해서 막는 게 결국 우리 강아지한테도 좋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적게 들고 또 우리 개가 또 다른 강아지한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접종을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이제 캔넬코프는 사람으로 치면 약간 감기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감기 같은 거죠. 이게 네. 뭐 독감이 아니고 이제 세균성 감기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병들이 사실 강아지와 강아지들 사이에서 많이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강아지가 모이는 곳에 가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외에는 또 어떤 백신들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뭐 장염 중에서 이제 아까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이제 파보 장염이 있듯이 이제 코로나 장염이 또 있어요. 요즘 뭐 대유행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하고는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좀 다른 그렇죠. 이제 바이러스죠. 사람한테 네. 옮기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그게 이제 그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장염이 걸리면 뭐 혈변을 본다든가 뭐 이렇게 구토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병들하고 인플루엔자, 개 독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전염성도 있고 우리 개가 그냥 너무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접종을 해서 접종하는 거는 꼭 우리 개가 뭐 우리 개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가 그 매개체가 돼서 또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에 다른 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반려견 예방 접종에 있어서 보호자분들께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어떻게 백신을 좀 구했는데, 이거를 제가 자가 접종을 해도 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그 동물병원을 한 20년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 주사를 넣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피부에 그 피하로 이렇게 찔렀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찔렀는데 이게 내가 정확하게 찔렀는지 반대쪽 피 내로 이렇게 지금 그 주사 바늘 끝이 있는지, 아니면 그 두 피부를 지나서 털 속에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근육 속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강아지가 막 움직이고 이러면 그렇죠, 예. 가끔 실수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 이제 움직이는데도 다급하게 또 났을 때, 그 또 잘못된 부위로 이제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백신 같은 경우는 또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잘못된 부위에 놓게 되면 꼭 염증을 도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가 접종을 뭐 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자가 접종하는 게 이제 불법적인 게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불법적인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버지가 뭐 아들한테 주사를 뭐 약을 사다가 주사 놓지 않듯이, 우리도 이제 지금은 수의사들도 많고 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가장 올바르고, 이 생명에 대한 자가 접종은 생명에 대한 또 경시이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볼 수 있죠. 있겠네요. 예. 그리고 네. 이제 그 과민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과민 반응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손님 중에서도 이제 자가 접종을 하다가 쇼크가 일어나서, 네. 이제 그 우리 병원 오는 동안에 30분 뭐 이상 걸렸는데 오는 동안에 죽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가다가 쇼크가 일어나는데, 그 이제 서로 통화를 해가지고 나도 뛰어가고 그분도 다시 병원 쪽으로 오시고 해가지고 이제 응급처치를 해서 이제 그런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전한 약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민 반응 같은 게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일어났을 때는 이제 기도를 막는다든지 해서 상당히 치명적으로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꼭 믿을 수 있는 동물병원에 가셔서 백신 접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적정한 온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내가 뭐 사서 이렇게 집으로 와서 놓는다 하면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그 백신의 효과가 없어지는 예, 거죠. 그렇죠. 예.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뭐 전문적으로 알려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한 백신들과 어떻게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백신 말고도 강아지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심장산후충이나 이제 뇌외부 기생충 같은 건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접종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접종을 안 하면 이제 죽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는 심장산후충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왜냐하면 심장산후충이 걸리면 이렇게 심장 속에 기생충이 살게 되는데, 그 기생충 때문에 심장이 뛰어도 피가 제대로 이렇게 순환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순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간이나 신장이나 뭐 췌장이나 뇌나 이게 다 산소 공급이라든가 영양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그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사상충이 죽어서 어떤 중요한 혈관을 막게 되면은 급사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생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유기견들을 이제 입양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계실 텐데, 우리가 유기견들을 보면 굉장히 한 50% 정도는 사상충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얘네들은 이제 치료를 받으면 사실 목숨을 걸고 치료를 받아서 그게 이제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걸리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상당히 걸리면 아이들의 목숨을 저당 잡힐 수 있는 그런 되게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예방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평생 심장사상충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또 매달 먹이기 힘드니까 또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뭐 너무 내가 챙기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잘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장사상충이라든지 내외부 기생충약 같은 거는 종류도 다양하고 또 투여하는 기간이라든지 간격 같은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가시는 동물병원에 가셔서 원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어떤 거를 해주는 게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을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다양하게 나오니까. 네. 그리고 내외부 기생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내부기생충이나 이제 외부기생충을 이제 합쳐서 이제 내외부기생충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외부기생충 중에서는 이제 그 요즘은 또 유명한 그 살인진드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진드기는 이제 진드기 자체가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뭐 동물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바이러스를 또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드기를 안 물리게 하고 그 또 진드기가 왔을 때 이제 죽이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산 같은 데 이제 산책을 하게 되면은 예, 꼭 여름 같은 경우는 더 진드기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꼭 구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게 강아지들이 항상 땅을 밟고 그 발을 또 핥고 이러기 때문에,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 이제 내부기생충을 다 없애주는, 이제 예방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감염돼 있는 걸 이제 없애주는. 해충이라든지 이런 걸 구제를 해주신다는 그렇죠.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없애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 접종과 그 여러 가지 기생충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이렇게 요즘에 특히나 강아지 2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중성화해줘야 되느냐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단점도 있는 걸로 안다. 혹은 사람처럼 뭐 호르몬 교란이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모든 일에는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성화 수술을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이득,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안 했을 때 생기는 이런 뭐 이득을 이제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수의사 입장을 봤을 때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생기는 이득이 훨씬 더 많다. 뭐 한 100대 1 정도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암컷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이내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유선종양 발생이 이제 그 뭐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궁이나 이제 난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자궁 축농증이라든가 난소 호르몬에서 계속 뭐 이렇게 에스트로겐 이런 호르몬이 방출되면은 나중에 뭐 피부병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아예 근본적으로 이제 차단할 수가 있고, 수컷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이제 나중에 비대해져 가지고 배뇨가 곤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컷이 이제 특성상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여기는 내 영역이야, 뭐 이런 성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컷은 평상시는 집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발정이 났을 때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기견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또 수컷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발정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기견들의 대체력이 봤을 때 한 80% 정도는 이제 중성화 수술 안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비용, 그 치료비가 비싸서 뭐 아니면 뭐 단순히 변심해서 뭐 이런 경우를 뭐 품종견이냐 믹스견이냐 이렇게 데이터를 내봐도 잘 맞질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성화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보면 거의 80%는 중성화 수술이 안 돼 있더라. 그리고 20%는 뭐냐, 이제 산책을 하다 잃어버린 경우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보면은 이게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암컷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6, 7세 이상이 되면은 유선 종양이라든지 자궁 축농증 같은 것 때문에 정말 죽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성화를 통해서 강아지들의 건강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또 강조할 게, 그 수컷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겉에서도 보이지만 암컷의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 후에 좀 사실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상처가 네. 아물고 나면. 그렇죠. 근데 뭐 표시가 안 나죠.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 여러 국가들을 보면 암컷을 중성화하고 타투를 해줘요. 그래서 그 타투를 해주면 나중에 그 부위에 이제 타투 시약이 남아서 평생 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중성화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기견들 이렇게 봤을 때도 그 외국에서 이렇게 중성화 수술하고 이렇게 암컷 표시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서 이렇게 중성화 수술했다는 그런 이제 문신들을 하는 경우를 좀 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잘못했을 때 또 뭐 안 예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수술 부위에다가 그 이렇게 염색약을 이렇게 묻혀서 그 간단하게 문신하는 방법도 굉장히 유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뭐 물론 선생님도 하고 계시지만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서로 수의사들만 알아도 이게 얘는 중성화수술 됐구나. 그리고 내가 중성화수술 한 애는 혹시나 유기견이 됐을 때 또 배를 여는 경우가 없게끔 그런 이제 배려를 해준다면은 그런 걸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봐도 암컷 같은 경우에는 한 10마리에서 2마리 정도는 이미 중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중성화를 하려고 배를 열었을 때 자궁이 없다는 걸 찾아서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자궁이 없다는 걸 아는 거는 그 중성화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배도 더 많이 열어야 되고 시간도 더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버리실 분은 아니지만 혹시 강아지가 혹시라도 잃어버려서 유기견 그렇지, 센터나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데 갔을 때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꼭 타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그 타투한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예. 이렇게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중성화 직후에 그 수술 부위에 타투 그 그렇죠. 다이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상처가 다 아물어도 오른쪽 그림처럼, 오른쪽 사진처럼 이게 평생 동안 얘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는 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미세하게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보기가 뭐 나쁘거나 그러지 않고, 전혀 그냥 수의사들이 수술하려고 딱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염색이 돼 있으면 수술돼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의사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이렇게 앞으로 꼭 암컷 중성화 후에 타투를 해주시고 이런 문화가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강아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제 건강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이 관리잖아요. 이렇게 강아지를 입양하신 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 하시고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이, 강아지한테 도대체 얼마나 사료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자주 줘도 되는지, 밥을 잘 안 먹는데 간식은 많이 줘도 되나요? 막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러시는데, 좀 식이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원래 강아지는 이제 그 태어나게 되면은 보통 하루에 한 8번 정도를 이렇게 먹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8번이면 겨우 한 3시간에 한 번씩인데,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먹고 자고 했는데, 태어나서도 당분간은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이 간이 커지면서 이렇게 영양분을 이제 저장을 하게 돼요.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 큰 다음에 하루에 뭐 2번 정도 먹어도 되는데, 갑자기 8번 먹다가 2번 먹는 게 아니라 8번, 7번, 6번, 5번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하루에 2번 먹어도 몸에는 이제 그 영양분이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강아지가 이제 큰 강아지는 이렇게 쉽게 그냥
저장이 돼서 하루에 2번 정도 먹어도 되는데, 예, 좀 작은 강아지, 뭐 2kg다, 뭐 1.5kg다, 뭐 3kg, 이런 애들은 조금 그 속도가 좀 제가 봤을 때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자율급식을 해서 이렇게 사료는 늘 이렇게 배가 고프면 먹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 센터를 통해서 입양하신 분들 중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자율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너무 급하게 먹고 많이 먹어요. 그래서 먹다가 한 5에서 10분 있다가 다 토해내고 이러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얘가 굶어 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먹는 걸 일단 먹어두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정 양을 이제 뭐 하루에 한 4시간 간격으로 이제 일정하게 주다가 그 양을 조금씩 늘리게 되는 거죠. 늘리게 되면은 뭐 그 양이 계속 늘다 보면은 얘가 어느 순간에는 천천히 먹고 남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이게 이제 하루에 먹을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을 뭐 3번에 나눠주고 뭐 2번에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워낙 이 트라우마가 커서 뭐 막 계속 허겁지겁 먹는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제한급식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그 유기견들에게 봤을 때도 그냥 식탐을 유독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런 것도 좀 적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얘가 뭐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제한급식을 해야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반려견의 식습관에 맞는 급여 방식을 채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럼 근데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막 뭐 먹다가 좀 맛있다 이러면 강아지한테 조금 잘라서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한테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지만, 먹었을 때 문제가 없지만 반려견이 먹었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은 쉽게 먹는데 강아지들이 먹어서는 이제 크게 위험해지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초콜릿, 포도, 양파에 관련된 뭐 이렇게 파라든가 뭐 부추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또 그 양파를 들어가서 조리한 뭐 짜장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짠 음식인데, 짠 음식에 지금 쉽게 말해서 그 통조림에 굉장히 짜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염분이 많은 음식. 그래서 어느 이제 그 논문에 보니까 미국의 그 응급실에 이제 들어오는 개의 한 15%가 고나트륨 혈증이더라 이거죠. 고나트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 이제 그 심장에 이제 무리를 주게 되고 이런 음식인데, 그런 음식들을 이제 먹으면 안 되죠. 사람은 이제 땀이나 오줌으로 나트륨을 배출을 하지만 강아지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예, 땀이나 소변으로 이제 잘 내보내지만 얘네들이 원래 소금을 먹거나 이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트륨 배출을 잘 안 하게 되니까 고나트륨 혈증이 되는 거죠.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음식도 있지만, 좀 음식들 중에서 물리적으로 그 뭐 장을 막는다거나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뼈라든지 심지어는 객검 같은 경우도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보호자분이 이제 이제 10년을 이렇게 뼈를 이렇게 먹였어요. 그래서 이빨도 깨끗하고 잘 먹고 그냥 이래서 이제 나름 이제 이빨이 깨끗한 건 이제 자부심을 가졌는데, 얘가 이제 어느 날은 그냥 조금 더 잘게 씹었어야 되는데, 그걸 꿀떡 삼키다 보니까 이제 이 조그만한 이제 덩어리진 뼈를 이제 삼키게 된 거죠. 근데 그 뼈가 그 회장에서 이제 결장으로 이제 결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그걸 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막으니까 얘가 이제 갑자기 이제 쇼크도 일어나고 뭐 구토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을 뻔한 경우 있는데, 뭐 결국 이제 수술을 해서 얘가 살긴 살았지만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10번 잘 먹고 10년 잘 먹어도 한 번 잘못되면 얘가 죽을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객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 가죽에 이런 거 이제 말아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뼈다귀 모양으로 해서 이제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강아지들에게 주면 보통 이 한쪽 끝을 잡고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다가 마지막 남은 그 매듭을 맛있으니까 이제 입에 넣고 오물오물 이제 씹다가 그냥 삼키면 이제 목에 걸리고 그다음에 식도에 걸리고 이제 또 위를 통과해서 또 십이장 부위에 이제 걸리면 예, 심지어는 이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 뭐 천공이 되고 이제 죽게 되는 경우 있죠. 상당히 이제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네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주신 경우는 그 강아지는 그래도 10년 동안 잘 먹었지만 사실 이런 이제 위험한 걸 먹었을 때 1살 때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2살 때 걸릴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위험한 음식은 가능한 한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주시더라도 보호자가 꼭 관찰을 하고 계시다가 좀 위험한 정도의 크기를 삼킬 것 같다 이러면 꼭 뺏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식이 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요즘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훈련이라든지 행동 교육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해주지 않아도 뭔가 기본이 되는 것들 우리가 꼭 이렇게 명심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그 동물 반려동물 훈련사라든가 뭐 이런 행동 교정 뭐 이게 전문가들이 많으셔 가지고 뭐 유튜브라든가 이제 다 이렇게 찾아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원리를 이렇게 꼭 알고 그런 걸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잘한 행동에는 칭찬을 해주고 잘못된 행동은 모른 척 해라. 저는 뭐 꼭 그렇게 혼내지는 말아라.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여기 입양하신 분들도 많고 또 강아지를 새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많은데 처음에 이렇게 신뢰가 생기기 전에 너무 이렇게 야단치고 내가 막 그 마음이 급해서 윽박지르게 되면 얘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게 아니라 공포를 갖게 돼요. 공포를 가지면 얘는 내가 뭔 말을 해도 무섭게 대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똥을 갖다가 이제 패드에 싸야 되는데 저 뭐 아무 데 쌌다가 해서 야단 치면은 얘는 똥 싸는 걸 싫어하는 줄 알고 똥을 참는다든가 숨어서 싼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똥을 쌀 때 그냥 불안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뜬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나중에 그걸 고치기는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보호자는 우리 강아지가 이제 뭐 배를 보이면 나한테 복종하는 의미다 뭐 이렇게 들으시고 뭐 나한테 뭐 배 좀 보여줘 배 좀 보여줘 이러는데 배를 본다고 해서 그 개가 나한테 복종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원리 이런 걸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칭찬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실수를 하면 혼내지 말고 모른 척을 해라. 그렇죠. 칭찬을 99번 하면 모른 척을 한 번 해라. 이게 그렇죠.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혼낼 때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혼낼 때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혼내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강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는 단어가 한 150개 정도의 단어는 이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언어를 혼동을 해서 써버리면 그리고 강아지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항상 오게 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름을 부르고 야단을 쳐버리면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자기는 처음에는 마냥 좋아서 주인을 뛰어가다가 혼이 나면 어떻게 되세요? 겁이 나잖아요. 그럼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예를 들어 뭐 뽀삐야 평상시에 칭찬하다가 뽀삐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은 얘는 이제 혼동이 오는 거야. 주인이 칭찬을 할지 야단을 칠지. 그러면 뽀삐야라고 불렀을 때 안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간단한 단어로 정확한 의미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어감도 그 정확하게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안 돼!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의미는 사랑해, 뭐 안 돼! 비슷하다, 그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얘는 어감을 듣고 주인이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내가 실수를 한 건데 칭찬하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이름을 들었을 때 기뻐할 수 있도록 혼낼 때는 절대 이름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히 잘 들었는데요. 원장님 한번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그 강아지를 이렇게 입양하고 키우는 거는 뭐 이렇게 이 동물들 떠받들고 살려고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얘네들을 키우는데, 동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인간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행복하고, 동물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주위도 다 행복해지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강아지를 키우면 가족이 행복하냐, 또 내가 행복하냐, 내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우울할 때든 뭐 바깥에 나가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든 간에 항상 내 곁을 지켜주는 존재는 이 강아지라는 거죠. 부부 간에도 싸울 때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툴 때가 있고, 형제 간에도 의견 대립이 있어서 그 짜증을 부리지만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뭐 못생기든 잘생기든 뭐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간에 항상 100% 나의 친구, 언제든 나의 친구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되고, 또 가족 간에 싸웠을 때도, 뭐 부부 간에 싸웠을 때, 부모 자식 간에 싸웠을 때, 형제 간에 싸웠을 때도 화해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늘 다투기도 하고 이런데, 또 중요한 거는 화해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있음으로 해서 강아지한테 강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예를 들어서 뽀삐 밥 먹었어? 뭐 이런 데가 뽀삐 아픈데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의 물꼬를 터가면서 가족 간의 화해를 해 나가면 또 이게 화목한 가정이 또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면서 그 가족 간의 대화가 한 10배, 100배 이렇게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는 전부 다 각자 핸드폰 본다든가 각자의 방에서 뭘 하는데, 강아지가 있음으로 해서 한 자리가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된다는 거고, 항상 또 반려동물은 7세 이하의 그 아동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 또 얘네들은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한병진 원장님을 모시고 반려동물의 마음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한테는 이 시간이 좀 너무 짧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도 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이렇게 희망하고 있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